사실 오늘 그 교인 설교 준비하면서 전 참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은혜 받고 그래서 오늘 막상 이제 설교할 때는 안 울 것이다 생각했는데 아까 찬양하면서 또 계속 울었어요. 그 찬양은 제가 살면서 늘 마음속에 담고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제목이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고 놀라운 겨자 씨의 기적인데 그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할 테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뭐가 있나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 아치님 매사님께서 저를 채플에 처음 소개하실 때 한자촌에 화장실도 없는 곳에서 자랐다라는 얘기를 몇 번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내가 화장실 있는 데 살았으면 어쩔 뻔했어. 화장실이 없어야 드라마틱하지. 화장실이 있는 환자들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화장실이 없는 곳에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근데 객관적으로는 가난했어요. 그런데 가난보다 사랑의 힘이 더 컸어요. 우리 부모님이 주신 사랑의 힘. 근데 저희 부모님은 표현이 엄청 많으셨어요. 그래서 늘 물고 빨고 안고 막 사랑하고 막 느낌을 제가 항상 갖고 자랐거든요. 지금도 제가 아이 기르면서 그때 엄마가 나를 안으면서 지었던 표정, 막 그 환희 찬 막 사랑의 느낌 그게 이제 살아나더라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모든 것을 밥상에서 다 하셨어요. 아침, 저녁을 항상 같이 먹고 대화의 한 3분의 1은 예절에 관한 거, 사람됨에 관한 거 굉장히 엄격하게 해주시고 3분의 1은 당신들이 그날 있었던 일, 뭐 미주알 고주알 막 너 여러 갈등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얘기들을 하시고 꼭 저한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리고 제 의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한테 늘 마법을 거시는 거예요. 선미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특별한 아이야. 너는 네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특히 아버지의 마법에 걸려 있다가 30살쯤에 이제 아침 햇살님을 만나서 이제 더 큰 마법에 걸렸어요. 그리고 한 작년쯤에 마법에서 깰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온라인으로 걸려가지고 온라인으로 또 마법에 걸으셔가지고 여태까지 저는 평생 마법에 걸려있는 사람이에요. 평생. 잠깐만요. 누가 포에버김님 스피커 좀 꺼주시겠어요? 스피커가 좀 어디서 소리가 나는데요. 예인님 스피커가 예, 좀 꺼주세요. 근데 그렇게 부모님이 저한테 좋은 영향을 주시려고 했지만 가난하다는 건 물질만 가난한 게 아니고 그 환경에서 어떻게 건질 자원도 없고 롤 모델도 없고 그런 게 이제 가난이잖아요. 정말 가난인데 제가 대학에서 대학원을 가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리더라고요. 엄마의 친구들은 너 대학원 가면 시집 못 간다. 우리 아빠의 친구는 저를 헐려 불러가지고 너희 아버지가 너에 대한 환상에 젖어 있다. 너도 망상에 젖어 있다. 네 주제에 네가 무슨 유명대 학생도 아니고 명문대 학생도 아닌데 네가 어떻게 교수가 되겠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대학 졸업하고 아버지 저렇게 힘드신데 네가 돈 벌어서 도와드리고 조용히 시집 가라. 그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변을 보니까 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파였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도 귀가 얇아서 이제 그 파 쪽으로 가시고 저를 막 대학원 가면 안 된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때 그거를 주변의 영향을 다 끊어준 게 저희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노발대발 하시면서 너 나를 못 믿냐. 넌 할 수 있다고 내가 어릴 때부터 얘기했잖아. 해봐. 아빠가 지원해줄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저는 송충이 솔잎파에서 오로지 혼자 떨어져서 우리 아버지의 보호 속에서 계속 마법 속에서 자란 거예요. 그럼 그렇게 제 부모님은 훌륭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어쩔 수 없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두 분 다 인생에 대한 트라우마와 상처가 너무너무 깊은 분이었어요. 정말 너무 슬픈 영혼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항상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내 팔자에 될 일이 뭐가 있어?
우리 아버지는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그리고 1년에 한두 달은 아주 깊은 우울에 잠겨 계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게 우울증이에요. 그때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나도 우리 엄마가 얘기하는 팔자의 그물에 걸릴지 몰라. 그런 두려움이 마음 곳에 깊은 곳에 항상 자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끊어낸 게 언제냐면 30살 아침 햇살님 만나서 깨어나게 하고 성서피정하고 나서 제가 아침 햇살님께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저는 그 운명의 탯줄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 운명의 그물 탯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뒤돌아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제가 제 인생을 생각을 해보면 남들을 생각하기에 자빠진 일이 꽤 있었어요. 저는 되게 성실한 사람이라 누구를 사랑하고 헤어질 때마다 정부에 보고를 너무 성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뭐 너무 보고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남보다 조금 더 했어요. 그래서 카사노바님 나중에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하세요. 그런데 그런 그럴 때마다 남들 입장에서는 자빠진 거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나도 엄마의 그 운명의 그물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으면 '아 내가 헤어나올 수 있었을까? 나도 자빠져서 못 일어날 수 있었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이제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순간은 대학에 가서 물음을 만난 거예요. 저는 사회학과를 갔는데 어 기독교인으로서의 양심상 참을 수가 없어서 데모에 참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쪽 물음은 '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항상 가두투쟁을 이제 뛰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질문이 뭐였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리더가 답을 달아주는데 그 답이 뭐냐면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근데 그 답을 듣고 제가 막 울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은 신인데 모든 걸 갖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당신을 영화롭게 하길 바라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나는 그게 신의 뜻이라면 그냥 안 믿고 지옥 가서 평생 죽어서까지 고통당하는 길을 택하겠다." 그리고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질문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은 뭘까? 왜 이 사회는 이렇게 악에 차 있고 왜 기독교인들은 데모나 이런 것이 다 사탄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그래서 그때 제가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저는 이 질문을 풀지 못하면 더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을 풀으려면 나는 집을 떠나서 홀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육지도 아니고 섬으로 가야 돼요." 근데 뭐 홍도 울릉도 이런 데 무서우니까 제가 제주도로 가서 한 달 동안 있다 올게요. 근데 마침 저희 교회의 선배의 친구의 본가가 제주도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분의 그 본가에 전화를 해서 "우리 딸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얘기하기를 "선미야 너무나 위대한 질문을 가졌다. 가서 충분하게 집중하고 와라." 그래서 제주도를 난생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간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한 달 동안 아침에 눈 떠서 잠이 쏟아져서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책을 읽었어요. 근데 책이 얼마나 읽고 싶은지 밥 먹는 것보다도 더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배가 고프듯이 지식이 고팠어요. 그래서 성경책, 사회과학책, 문학책 그리고 선배들에게 제가 느낀 것을 글로 10장을 넘는 편지들을 맨날 쓰면서 그렇게 한 달을 보냈어요, 미친 듯이. 그러고 나서 내가 얻은 대답은 그 대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게 무슨 뜻이야? 그것은 인간을 사랑하는 거고 이 땅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이 살아가기 아름다운 땅으로 만든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것이 제가 한 달 동안 집중해서 얻은 결론이었어요. 그 결론을 안고 저는 서울로 왔어요. 서울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대답이 과연 맞는 건가?'
누구에게 도전을 받아야지 내 답이 맞는 건지 알지 나 혼자 안다고 생각하는 건 아는 게 아니지. 그래서 비합법 사회주의 모임을 찾아가서 제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막 사회주의자랑 얘기하고 사회주의자 볼 때는 이제 또라이인 거예요. 와서 무슨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더 학교를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 생각을 실천해 봐야지 그대로 학교를 다닐 수는 없었고 또 학교에서는 저를 이제 무슨 단대 뭐를 맡기려고 했는데 그때 제 생각은 '내가 지금 사회운동을 택하면 나는 평생 한다. 쪼금 하다가 말 거면 아예 하지를 말지.' 원래 대학원 가서 전 교수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또 아빠한테 얘기했죠. "아버지 저는 학교를 계속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진로를 가야 될지 결정을 하려면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제가 하고 싶은 걸 해 봐야 되겠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너무나 대단한 생각을 했다. 그래 네 생각이 옳다. 하고 싶은 대로 해 봐라." 그래서 저는 여학생 중에 아마 최초의 휴학을 저희 학교에서 한 사람일 거예요. 휴학을 하고 그때 당시 이제 잡지 중에 복음과 상황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굉장히 진보 개혁적인 복음 저기 기독교 잡지였는데 거기서 어떤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을 찾았어요. 사회 문제에 관한 성경 공부. 그게 이제 복음 청년 학생 연합인데 이제 주로 어 기독 사회주의를 표방했던 모임이에요. "이 땅에 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자." 그래서 그 모임에 들어가서 휴학을 하고 신문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란 뭔가 뭐 이 땅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건 뭔가 그런 것에 관련한 글도 쓰고 취재도 하고 그리고 가끔 소망교회 같은 데 가서 데모도 하고 회개하라고 데모도 하고 그 1 년을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런 것에 푹 빠져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실천을 하면서 살았어요. 가족투쟁도 많이 나갔고. 근데 우리 모임은 항상 선배들이 이제 어떻게 우리한테 가르쳤냐면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너무 갖고 있다, 대학생으로서." 그래서 어떤 선배는 대학을 그만두고 공장에 취업한 선배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새로 들어왔던 간사님이 의로운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나 뭐 객관적으로는 많이 가지지 않았지만 제가 대학생이고 너무나 많이 가졌다는 사실에 매일매일 마음 아파하고 '어떻게 나를 버려야 할까.' 그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의로운 가난 수도사적인 전통이 이제 우리 모임에 들어오면서 수도원으로 수련을 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면벽 수련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면벽 수련 중에 나를 봤어요. 근데 그 나는 이 아주 냄새 나는 넝마에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넝마를 딱 열어 보니까 그 안에 있어야 할 내가 없고 빈 공간이었어요. '아 나는 없구나. 나는 누구인가.' 나라고 여겼던 것은 우리 사회가 '아 여자는 이래야 돼. 그리고 성공해야지. 어? 명망가가 돼야지.' 뭐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그런 이데올로기들로 만들어진 나였어요. 그건 진정한 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호텔 감에 정말 한 4 시간을 엄청나게 울었어요. 울고 나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그 아무것도 아닌 빈 나를 따뜻하게 쬐는 햇살이 있었어요. 그 햇살은 하나님의 나를 보는 시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보던 시선, 너무나 큰 사랑. 근데 그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래서 저는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좋은 거구나. 나는 없구나. 그런데 그 없는 내가 너무나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선미야 너 무식해도 되고 몰라도 되고 못나도 돼. 그런 너를 내가 너무 사랑해.'
그 순간 제가 해방을 맛봤어요. 위선적인 나의 껍질을 벗겨내고 '그래 난 몰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자유가 엄청났어요 저에게는. 그리고 '아 이제부터 나를 만들어 가자.' 그래서 여성화 책도 읽고 여러 가지로 제가 갖고 있었던 그 넝마들을 분석해서 잘라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당당해졌어요. 왜냐면 나는 잘나지 않아도 되니까. 없는 나 그냥 보여주면 어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엄청난 당당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저녁에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매일매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 특히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의 삶, 우리 엄마와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막 깊게 생각한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외할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모든 재산을 날리고 나중에 사회운동을 하다가 정부에 의해서 살해당하셨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외할머니가 여성으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당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엄마가 고아가 됐고 그래서 엄마가 첫 결혼해서 아무나 만나서 가정폭력을 당한 생존자였고 그 모든 그 이야기들이 제 피 속에 흐르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 안에 할머니가 들어와 계시고 할아버지가 들어와 계셔서 그분들의 그 아픔이 절절하게 그날 밤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외할아버지고 내가 외할머니인 거예요. 그래서 또 엄청나게 퍼붓게 울고 나서 '아 나는 연결돼 있구나. 내가 산다는 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그분들의 삶을 대신해서 살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하기를 '나는 결국은 운동을 하는 사람이 될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운동, 나를 해방시키고 내 부모가 겪었던 질곡을 해방시킬 수 있는 거 여성 운동을 하겠다.' 근데 저는 항상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 왔거든요. 제가 뭐 운동가였다가 박사를 한 게 아니고 저는 항상 교수가 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나는 학문과 운동을 연결하는 사람이 되겠다.' 일단 대학원을 가서 여성운동가로서 내가 가져야 될 세계관이 뭔지를 일단 알아봐야겠다. 또 하나의 질문을 가진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이후에 운동과 학문을 결합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우연히 이제 한국의 여성운동 단체와 연결이 돼서 일을 하다가 거기서 함께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어요. 대학원을 졸업할 당시에. 그런데 그 제안을 받고 나서 제 가슴이 너무 뛰는 거예요. 원래는 박사를 갈 생각이었는데 그리고 운동단체에 가서 현장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아 그래서 선미야 가슴 뛰는 방향으로 해 보자. 일단 여성운동을 하고 3년 정도 있다가 박사를 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여성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3년이 10년이 된 거예요. 근데 아무튼 3년 정도 운동을 하고 30살이 되었을 때 30살이 되었을 때 오늘 이 시간처럼 우리 전체 그 운동 활동가들의 수련회에서 30대 대표로서 제 인생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 보니까 나는 이제 물음이 없는 거예요. 20대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나는 세상에 묻혀 놓은 예수의 얼굴에 검댕이를 닦으려고 너무나 책도 많이 읽고 실천 운동도 하고 회개도 하고 막 검댕이를 닦았는데 너무 닦은 나머지 예수의 얼굴이 지워져 버린 거예요. 나에게는 어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사랑 이런 거는 이미 분석적 단위이지 마음속에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성 운동에 대한 믿음, 여성 운동가로서의 나의 세계관 이미 다 논문으로 쓰고 내 답을 얻었어요. 이미 답을 다 얻은 거예요. 그래서 '아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난 이제 아는 것 갖고 계속 사는 건가?' 인생이 너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구로동의 민중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전원 살림 마을이라고
누군가와 얘기하면서 한 얘기 한마디를 들었어요. 그래 전원 살림 마을 누가 얘기했지? 근데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근데 누가 얘기했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 어디 있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042-114에 해갖고 전원 살림 마을 전화번호를 땄어요. 그 전원 살림 마을을 전화를 해서 거기 뭐 하는 데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영성 수련하는 데라는 거예요. 영성 수련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 일단 갔어요. 저는 생각하면 일단 벌써 발이 나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갔어요. 갔는데 이제 깨운하기를 하고 마지막 그 장을 하는데 여기 당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가 질문이잖아요. 근데 아침 햇살님께서 그림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우주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그 그림을 보는 순간 하늘을 덮고 있던 하얀 보자기가 툭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주 속에 있었어요. 아, 근데 그 정막, 그 완전한 고요. 아, 그러면서 내가 신이구나. 내가 우주구나. 근데 그 충만한 나와 제가 22살 때 발견한 없는 나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아침 햇살님과 이제 책을 통해서 보는 없이 있는 나, 그 개념이 그 순간 그 우주 속에 떠 있으면서 그 순간 저는 합의를 느꼈어요. 없이 있는 나. 그러고 나서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죠. 저는 지금도 제가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그 하얀 보자기가 뜯어지던 그 순간으로 들어가요. 문 열고 들어가요. 그 안에 그 고요 속에 그 충만 속에 있어요. 그게 제 코드예요. 109-000-0803-0525 5시 25분 제가 제일 먼저 깨어났어요. 73명 중에. 그게 제 삶을 30살 이후에 삶을 열은 가장 큰 사건이에요. 그리고 성서피정을 했죠. 바로 그때 성서피정 때 아침 햇살님께 제가 질문을 했어요. 아침 햇살님께서 너 뭘 하고 뭐가 문제니? 뭐라고 그러셨나?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아침 햇살님 저는 제가 욕망을 다스리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기르기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길렀는데 대학 가서 사회운동을 하면서 나는 버려야 해. 나는 더 가난해져야 되고 나는 무슨 큰 사람이 되는 걸 바래서는 안 되고 그냥 흙 속에 묻혀지는 그냥 운동가가 돼야 돼. 무엇을 바래서는 안 돼. 이 두 생각 속에 너무나 큰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님께 사실은요 저 정말로요 장관이 되고 싶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저 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 수 있는데 하고 싶은데 저는 더 가난해져야 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했어요. 아침 햇살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도 예수의 욕망이 아니었겠니.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가 나 그동안 너무 울어가지고 울면 이제 오늘 안 울 줄 알았는데 그 얘기가 저를 찌르던 욕망을 보드랍게 해줬어요. 욕망이 긍정하고 나니까 욕망이 저를 찌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못한다고 막 나를 괴롭히고 찌르고 이렇게 살았지?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제 인생 계획을 세웠어요. 내 인생의 비전, 그리고 내 인생의 롱텀 플랜. 나는 60살쯤을 내 인생이 만개하는 때로 잡았어요. 나는 늦게 피는 사람이 되리라.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한국에 그 자리에 한 30년 있으면 제가 원하는 사람이 되겠더라고요. 선배들 분석을 해보니까. 근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 가려고 30년을 이 자리에 꼭 붙어 있어? 아니야, 나는 내가 도 닦으려고 인상이 왔는데, 내가 더 큰 사람이 되려고 왔는데, 나는 외국에 나가서도 공부하고, 여러 경험을 하고, 도전도 해보고, 깨닫고, 더 깊고,
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돼서 60살쯤 만개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60살 만개할 거라 생각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그동안에 30년이 있잖아요. 그럼 뭘 할까? 여성 운동을 10년을 하자. 38까지 한국 나이로. 28에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38에 유학을 가야지. 왜냐면 10년 경험을 하고 그리고 석사를 하나 더 해야겠다. 아주 보수 경제학을 할 거야. 보수 경제학에 기반한 정책을 해서 저 보수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알아먹어야 되겠고 내 언어를 경제적인 언어로 내가 설득하고 싶어. 그러면 2004년도에 보수 경제 정책 학교로 유명한 KDI 스쿨을 가자. 한국에 있는 KDI 스쿨이에요. 그리고 2003년도에는 내가 여행도 해야지. 인도에 있는 공동체 탐험을 할 거야. 이렇게 굵은 거를 잡아놨어요. 그리고 제가 10년간 여성운동을 했어요. 제가 운동한 시기는 김대중 노무현 시기라 너무너무 할 일도 많고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이루어진 일도 많았어요. 호주제 폐지, 가정폭력방지법, 성폭력특별법, 그 다음에 모성보호, 출산휴가 확대하고 뭐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아주 밑바닥 데모를 조직하는 것부터 연대를 조직하는 것부터 법안을 쓰고 상정하고 국회의원들을 러비하고 나중에 국무총리실까지 들어가서 협상하고 이런 일을 밑바닥부터 모든 걸 다 경험할 수 있는 정말 행운의 세대였어요, 저는. 제가 너무 단련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2003년, 4년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적어놨던 2003년도 어느 날 일찍 사무실을 갔어요. 근데 팩스가 왔는데 시민의 신문에서 제1회 인도 공동체 탐방을 한다는 거예요. 활동가들에게 무료로. 아하, 왔구나. 그걸 싹 찢어갖고 제 호주머니에 쫙 넣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몰래 지원을 했어요. 됐어요. 2003년 정확하게 인도의 13박 15박으로 인도에 있는 오로빌 공동체, 간디 공동체, 불가촉 천민 공동체를 다 여행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2004년도가 되었어요. 2004년도는 제 계획에 의하면 KDI 스쿨을 갈 때예요. KDI 스쿨은 당시 한국에서 등록금이 제일 높았어요. 1년에 1,500만 원. 근데 제가 그걸 왜 어떻게 간다고 적어놨을까요? 예? 근데 또 어느 날 팩스가 왔어요. 봤더니 이번에는 환경재단에서 제1회 시민사회 활동가 대학원 지원 장학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 명단 안에 KDI 스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됐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 KDI 스쿨을 총 2년을 지원을 받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생활비를 받았는데 제가 그때 월급이 100만 원이 안 될 때예요. 그렇게 2004년을 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잠깐 얘기 드리면 제가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인터뷰를 볼 때 제가 저한테 월급이 얼마인지 아느냐. 얼마 해야 돼? 50만 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렇게나 많이 줘요? 왜냐면 저는 제 신념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남들은 선배들은 하다가 감옥도 가는데 나는 그냥 그래도 합법 조직 내에서 운동을 하는데 돈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가서 말해서 50만 원 준다더니 엄마가 그래 대단하다 선미야. 넌 네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돈도 받고 너무 잘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세요. 저는 진이한테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아무튼 2004년 KDI 스쿨을 했어요. 그래서 인생이 계획대로 딱 가다가 계획되지 않은 일이 터졌죠. 저희 아버지가 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2003년도에. 그래서 의사가 저한테 먼저 소식을 전하고 췌장암 4기라는 거예요. 아무런 길이 없다. 수술도 항암도 아무런 길이 없다. 3개월 남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그 소식을 전하면서 아버지 항암을 택할 수도 있고 대체 치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아버지와 함께 하겠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대체 치료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아버지에게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암세포가 아니라 행복세포라고 부르자. 투병이 아니라 행복찾기 여행이라고 부르자.
그리고 저 선배를 통해서 승주에 해발 500m의 집을 짓고 유기농 농사를 지으면서 암 환자를 돌보고 계시는 한 도인을 소개를 받았어요. 한원식 선생님이라고. 거기를 갔어요. 둘이. 근데 정말 쓰러져가는 오두막에 안방에 노부부가 살고 계시는데 다른 방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안방을 커튼으로 막고 한쪽을 저희를 주시고 한쪽을 그분이 계셨어요. 며칠을. 근데 그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선미야, 바르게 사는 것이 뭔지 아니? 네? 그랬더니 바르게 산다는 건 바르게 먹고 바르게 자고 바르게 싸는 것이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거기 있을 동안 제가 그걸 배웠어요. 인생의 제일 중요한 어떻게 먹고 자고 싸는가를. 그리고 그분은 잘 때 아, 잘가 오늘 좋았다. 그리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 재밌다. 밥 먹고 나면 아, 잘 먹었다. 그리고 저한테 선미야 놀러 가자. 그래서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날 모내기철이었는데 땅에다 끌로 쭉 이렇게 골을 패는 거예요. 그리고 황토에 묻힌 벽실을 넣고 살살살살살 덮고 꼴을 비어서 이만큼을 덮어놔요. 근데 일이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렇게 하신 말이 선미야, 일이 아니라 놀이야. 네가 거기에 쏙 빠져서 하고 힘을 들이지 않으면 그건 놀이야. 나보고 왜 일요일날 일하느라고 그러는데 일이 어딨어? 다 놀이인데. 그래서 저는 너무나 많은 걸 배웠어요. 그리고 꼴을 베어서 이만큼 그 논바닥에다가 놓고서 우리는 시를 짓고 노래를 하고 막걸리를 먹고 놀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한 5일 있으니까 못 배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그곳이 힘들다고. 아버지는 근대화 세대라 그런 힘든 산골을 못 참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랑 제주도를 갔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한 선생님한테 배운 거 그대로 쫓아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랑 있다 갑자기 열이 난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암센터 응급실을 갔더니 그때부터 링게를 꽂고 사람이 거의 반송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수가 차고 소변이 안 나오는 사람에게 링게를 꽂고 계속 물을 주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양의학은 단식의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계속 움직이지도 이제 못하게 그전에 괜찮으셨는데 움직이지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희망이 있냐 희망이 없대요. 그래서 그날 저녁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저는 이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우리 한원선 선생님한테 배운 그대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그랬더니 선미야 네 말이 맞다. 네가 하자는 대로 하고 싶다. 그렇게 하자. 그날 밤 저는 튜브 아버지에게 그 수액을 넣는 튜브를 막았어요. 근데 그 결정을 하는 게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날 밤 저는 배웠어요. 두려움 속에 선택하는 법을 배웠어요. 정말로. 그리고 의사에게 우리 나가겠다. 빼달라. 모든 걸 빼달라. 그리고 한방 양방 치료를 하는 1인실을 얻어서 거기서 저희가 했던 방법 그대로 했어요. 근데 지루하지 않으세요? 들을만 하세요? 들을만 하세요? 그런데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화장실에 가셨는데 갑자기 복수가 입으로 터져 나오신 거예요. 임종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안고 도와주세요 불렀어요. 그래서 간호사 의사 양한방 의사가 달려왔는데 이제 임종하신다. 지금 큰 병원으로 안 가면 여기서는 손으로 바람을 계속 넣어서 호흡이 끝날 때까지 도와드리는 것밖에 없고 큰 병원을 가면 인공호흡기를 꼽을 거다. 그 다음부터는 나도 들어갈 수 없고 거기서 임종하시는 거다. 그래서 말했어요. 도와주세요. 난 여기서 임종하시게 할래요. 나와 같이 임종하시게 할래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전화하고 문을 닫고 양쪽 양방 한방 의사가 다 있고 간호사들이 양쪽에서 손으로 계속 이걸 주입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음악을 틀었어요. 음악을 틀고 아버지 힘이 나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임종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버지 지금 아버지는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십니다. 죽음이 아니고 여행입니다. 아버지에게 환한 빛이 보일 거예요. 그 빛을 쫓아가세요.
왜냐면 제가 티벳 사자의 설을 읽었는데 거기에 하얀 밝은 빛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죽어봤어야 알죠. 그래서 죽지도 않아본, 모두 다 죽지 않아봤지만 그걸 안내하는 거예요. 쫓아가세요. 그리고 나 있음 선언을 읽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인생은 성공하셨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았어요. 아버지로 인해서 나는 너무너무 행복했고 아버지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간호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못 들어요. 근데 의사가 옆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제 엄마 오시고 다른 가족 오시고 더 30분 버티시다가 아버지가 눈물을 한 방울을 탁 떨구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죽음이 그렇게 신비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이렇게 죽는 거구나. 아, 죽는 순간 아버지는 뭘 깨달았을까? 근데 제가 볼 땐 죽음이 비극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죽을 때까지 열심히 달려간다. 근데 달려감의 끝도 비극이 아니다라는 건 엄청난 세상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행복 찾기 여행하실 때 제가 가끔 헷갈려갖고 이 방법을 써야 되는지 저 방법을 써야 되는지 너무나 많은 자료를 읽어서 막 헷갈리기 했었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 너를 믿는다. 네가 안내해라. 내가 널 따라가겠다.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는 자기의 죽음마저도 저의 훈련의 기회로 삼으신 거예요. 네가 선택해라. 그거는 엄청난 훈련이었어요. 어디 가서 돈을 내고 할 수 없는 훈련이었어요. 맨날 칼날 끝에 저는 서 있는 거예요. 삶이냐 죽음이냐. 내 선택에 달려있다. 저는 살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걸 아버지가 저에게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죽음으로 주신 사랑이에요. 그게.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을 접하고 저는 대충 살 수 없다. 나는 죽는 순간까지 대충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정말 계획했던 것처럼 유학을 오게 되죠. 유학을 왔는데 그때가 미국의 재정 문제가 크게 터졌을 때라 보통은 박사과정 3년의 등록금을 면제를 해주고 조교를 줘서 장학금을 줘서 생활비를 주는데 저만 등록금만 면제해주고 조교자를 안 준 거예요. 왜냐면 나이가 많으니까 제일 돈이 있을 줄 알고 그랬는지. 딱 와서 보니까 다른 애들은 나보다 15년, 10년이 어린데 다 부잣집 자제들이고 저만 정말 알거진 거예요. 근데 저만 안 준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찾아가서 교수님 저 자리에 앉으시면 저 다음 달부터 굶습니다. 맨날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 제가 마트를 갔는데 현금 카드를 냈는데 현금 카드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다 놓고 2번을 집에 왔어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재밌다. 집에 가서 나는 오늘 냉동실 파먹기 놀이를 할 테야. 그리고 또 냉동실을 막 하면 또 근사한 요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그러고 나서 이제 교수님이 그래서 남들 받는 것에 반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줬는데 그거 갖고는 택이 없죠. 그래서 그때부터 장학금은 이잡듯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력서를 보니까 13개의 지원에서 12개를 받았더라고요. 그 중에 2개를 드라마틱한 거를 소개를 하면 하나의 장학금은 등록금을 1년을 면제를 해주고 한 달에 1,200불씩 1년을 주는 거였는데 우리 학교에서 일하던 직원이 스토커한테 살해를 당했는데 그 가족들이 만든 장학금이에요. 그 여자가 이민자였는데 그 여자의 삶에 대한 웹사이트가 한 장이 있었어요. 그걸 읽고 너의 삶과 그 여자의 삶의 공통점, 인생관의 공통점을 써라. 그거예요. 근데 자료가 너무 부족한데 제가 그 장학금을 얻으려고 그 여자에 대한 생각을 하고 너무 해갖고 어느 날 그 여자의 영혼이 빙의처럼 걸린 거예요. 제 몸에. 그래갖고 그 여자의 그 이민 올 때의 느낌, 사랑했을 때의 느낌, 그리고 뭐 새로운 잡을 잡았을 때의 느낌, 그 모든 느낌이 생생하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 여자가 돼버린 거예요. 아도 생각을 해가지고. 그 제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지원서를 썼어요. 근데 100대 1로 제가 뽑혔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쓰나요? 울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마리아 맥나마라 인터내셔널 스카러십이라고 미국과
캐나다에 공부하러 개발도상국에서 온 여자 박사과정 학생에게 주는 돈이었는데 그거는 한 달에 1,500불인가를 1년을 주고 등록금을 면제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근데 개발도상국 명단에 한국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거의 다 없거든요. 그래서 써서 내고 저는 항상 그걸 써서 내면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되었다. 그리고 선미야 축하해. 너는 되어서 워싱턴에 갈 거야. 왜 워싱턴에 초대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온 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Congratulations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행복한 거예요, 나는. 근데 정말 왔어요. Congratulations, 전화, 목소리 그대로. 선미, Congratulations, I have good news for you. 그래서 워싱턴에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상을 받으러. 그랬더니 심사위원들이 네가 선미니?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사실은 우리가 실수로 한국을 개발도상국의 이름에 넣었다는 거예요. 뺐어야 되는데 실수로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네 지원서를 읽어보고 안 줄 수가 없어서 역사상 한국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네가 이 상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이런 일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 시간이 없네요. 그런데 이제 또 문제는 지도 교수님이 박사과정 학생이랑 사랑에 빠져갖고 딴 학교로 옮긴 거예요. 제 2학년 때. 근데 박사과정은 지도 교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연구가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 혼자 그냥 써서 막 제2일 저자로 논문을 발표를 하기 시작해서 아무도 못 도와주니까. 그런데 제 논문이 출판되었을 때 제가 제 분야의 제일 유명한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 논문을. 그랬더니 30분 만에 그 교수님한테 답장이 온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교수님이. 그랬더니 선미야 이런 우연이 다 있니? 네 이메일을 받기 30분 전에 사실은 세이지 출판사의 세계적인 출판사예요. 세이지 출판사에서 아마티아 센에 대한 책을 냈는데 그 한 챕터를 써달라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바빠갖고 못 쓴다고 쓰려고 이메일에 들어왔더니 네 편지가 와 있어서 읽어서 네 논문을 봤더니 네 논문이 아마티아 센에 관한 거더라. 네가 1저자로 쓰고 내가 2저자로 쓰자. 어떻게 했니?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오더라고요. 잡았죠. 근데 그 논문을 쓰면서 제가 얼마나 배웠냐면 최고의 교수한테 배운 거잖아요. 써서 내면 이건 어떻겠니? 써서 내면 이건 어떻겠니? 오고 가고 수십 번을 고치고 나중에는 제가 제 글을 읽는 게 너무 토할 것 같은 거예요. 더 이상 못 읽겠는데 그 교수님은 또 읽고 또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디테일에 있구나. 그때부터 저는 완벽주의를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신기한 점, 제가 좀 더 해도 되겠어요? 지금 시간이? 또 하나의 신기했던 거는 뭐냐면 어느 날 매점을 갔었는데 학교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젝트를 하면 12,000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돈을 가져야겠고 그 다음 생각은 선미야 네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너는 여태까지 새로운 일을 나띵에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해본 경험이 없어. 참모 훈련을 받아왔지. 그러니까 너는 리더십 훈련을 해야 돼. 이걸 하자. 그래서 지역 카페라는 아이디어를 써서 냈어요. 지역 카페는 한국에 왜 그 재래시장에 통용되는 화폐 있잖아요. 그게 한국에 없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디어를 써서 12,000불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역에 있는 유지들, 뭐 은행장들, NGO 대표들 다 만나러 가면서 얘기를 했더니 다 좋다는 거예요. 해봐. 근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한국 같으면 필리핀에서 온 여학생이 와갖고 지역을 살립시다, 뭔가를 합시다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제가 퀘이커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오더니 선미야 내가 캘리포니아를 갔더니 그 지역 카페가 있더라. 네 얘기 좀 들어보게. 오늘 집에 와서 밥 좀 먹을래? 저녁을 같이 하자. 그래서 저는 이 할머니가 날 뭘 도와주겠어. 근데 밥을 준다니까 일단 가자. 갔더니 그 자리에 전현직 시의원들이 와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할머니가 그 동네에 그 할머니 오빠가 전 시장이었고 그 할머니 집안이 그 동네에 정치적으로 유명한 집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의원들이 우리 해보자. 그렇게 돼갖고 단체를 세웠고 제가 프리젠트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역의 신문에 몇 번을 나왔나 몰라요. 학교 신문에도 나오고 한국에 있는 그 신문에도 소개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성공을 했어요. 이 화폐예요. 어바나 샴페인을 대표하는 UC 스마일이 이 화폐의 이름이에요. 스마일. 그래서 $1, $5처럼 one smile, five smile, 20 스마일이 있어요. 이거를 달러를 가지고 가면 교환소에서 이걸로 교환을 해줘요. 그러면 지역 상점에서만 쓸 수 있는데 지역 상점이 디스카운트를 해주고 특별한 서비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상점을 살리고 지역 내 돈이 돌자는 거예요. 75개의 상점이 이걸 받기 시작을 했어요. 성공을 해서. 근데 성공하기까지의 스토리는 파란만장합니다. 그 얘기를 할 수 없고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학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지역 운동론이에요. 저는 책에 있는 거 안 가르쳐요. 이때의 경험, 무궁무진한 경험을 제가 가르쳐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 이력서는 그 논문 출판도 다른 애들보다 월등했죠. 그 스칼러십 받은 것도 대단했죠. 그 다음에 지역 프로젝트도 했죠. A+ 이력서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제 분야는 소셜워크 사회복지에서 너무 안 하는 분야라 뽑는 대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아는 교수님이 한국 교수님이 너 그거 하지 마. 남들이 하는 약물 중독, 홈리스, 정신분석 이런 거 해야지 잡지 너 그거는 잠 못 잡아. 생각을 해보니까 전 세계에 한 자리만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직장은 두 자리도 아니고. 전 세계에 나 하나 받아줄 곳이 없냐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I've got a job이라는 노래 부르면서 매일 잡을 잡았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신비로운 일. 학교를 갔는데 자원봉사를 하면은 그 컨퍼런스 300불을 안 내도 된다고 그래서 자원봉사를 신청했더니 구직센터에 자원봉사가 된 거예요. 근데 앉아있는데 어떤 노신사가 와서 대학 교수 공고문을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크게는 제 분야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딱 얘기했어요. Excuse me. 그 다음에 저는 이 교수 자리에 누가 가장 적합한지를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을 알고 있어요. 누구냐? 그래서 저예요. 그랬죠.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너 인터뷰 볼래? 그래서 쫄래쫄래 잘라가서 인터뷰를 봤어요. 그랬더니 1시간을 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그 사람한테 생각이 다른 것도 얘기하고 왜냐면 준비를 안 했으니까 막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더니 나중에 너 근데 우리 학교는 미국에서 석사를 마치고 미국에서 3년 동안 프랙티스 한 경력을 필수로 치는데 너 그거 있니? 근데 많은 대학이 그걸 경력으로 쳤어요. 미국 석사하고 3년, 2년. 그게 외국인을 안 받는 외국인을 차별하는 절차예요. 따지고 보면 외국인은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요 당연히 없지요. 인터뷰 즐거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너 UC 스마일 했지? 그거 경력 쳐줄게.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명함을 주는데 학장이에요. 미국은 학장이 결정권을 줘요. 너 지원해. 빨리 지원해줘. 당장 지원해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하고 그때 컨퍼런스에서 제가 또 어디서 그 인터뷰를 받으려면 콜롬비아에서 인터뷰를 받았어요. 그래서 콜롬비아하고 그 대학이 두 곳 다 마지막 3명, 이제 3명 중에 뽑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시험은 그 학교로 가서 2박 3일 막 이렇게 쳐요. 근데 저는 이제 콜롬비아가 되면 나는 이제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제 더 이상 훈련 그만하고 한국으로 가서 교수하다가 내가 생각했던 리더가 되리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딱 생각을 했는데 인터뷰를 보러 비행기를 딱 탔어요. 콜롬비아를 가기 위해서. 그랬더니 비행기가 막 활주로를 가다가 뚝 쓰는 거예요. 비행기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플랫폼으로 되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다 내리래요. 내려서 이제 화장실을 가고 천천히 나더니 뭐라고 하는데 방송을 못 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없어져요. 어디 갔냐 했더니 지금 비행기가 아예 고장이 나서 3시간 너머에 있는 시카고로 우리 다 모두를 데리고 간다고 하는데 빨리 가봐라. 그래서 막 갔더니 제 눈앞에서 차가 떠났어요. 차를 놓쳤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5시에 와라. 5시에 비행기를 연결해 주겠다. 5시에 갔더니 갑자기 폭풍이 왔다는 거예요. 토네이도가. 비바람이 막 치고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공항을 가려고 했더니 가다 죽겠어요. 그래서 콜롬비아에 전화했더니 연기하자. 1달이 연기가 됐어요. 근데 한 달이 연기가 되고 이틀 전에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콜롬비아에서.
우리가 지금 긴급 재정 문제가 터져가지고 금년의 모든 채용 절차를 중단한다는 거예요. 내년에 부르겠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내가 이제 한번 좀 날아보겠다고 했는데 왜 이 날개가 이렇게 꺾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있는 대학에 이제 오퍼를 받았어요. 이 대학은 굉장히 진보적인 대학이라 사실은 저랑 잘 맞는 대학이었어요. 오퍼를 받고 그래. 그리고 패스워드를 모두 다 바꿨어요. 나는 콜롬비아 2013으로 다 바꿨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와 콜롬비아의 거리는 45분밖에 안 돼요. 차로. 맨하튼과 저희 학교가. 내년에 가리라. 근데 그 내년이 되었는데 학교의 니즈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 분야를 안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좌절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슬럼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슬럼프를 이제 겪기 시작하면서 내가 왜 공부를 하지? 이 공부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뭐 여성 해방 이런 걸로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공부를 해봤자 뭐 칠판 더하는 건 왜 경쟁밖에 공부의 의미가 없고 그리고 내가 가려던 대학도 못 가고 지루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획대로 따르지 말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한번 마음 가는 대로 살아보자. 그럼 연애를 해야지. 세상은 넓고 남자는 많은데 내가 이대로 갈 순 없지. 그래서 이제 남들은 연애하면 연애한다 그러는데 저는 군화 신고 거의 총 들고 나가는 거 어떤 놈을 쏠까 이제. 그래서 걸린 게 지금 신랑이 걸린 거예요. 근데 지금 신랑이 걸렸는데 신랑을 통해서 만난 미국의 윗동네는 완전 다른 동네였어요. 너무나 여유가 있고 평화롭고 늘 파티를 하고 그러고도 성공적이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세계에 너무 젖어 살았어요. 그래서 나도 좀 평화롭고 싶고 나도 좀 쉬고 싶다. 나 이제 좀 총 내려놓고 좀 살자. 그래서 남편이랑 결혼하고 한 2년간을 제가 파티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데 제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면 카레 해 먹자 그러면은 카레 나무 알갱이를 그 돌절구에 손으로 찢는 것부터 시작하고 아이스크림 먹자 그러면은 그 바닐라 콩에서 바닐라를 까가지고 그걸로 아이스크림 만들고 빵은 밀을 재분기 가는 것부터 시작한 사람이에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손님은 어찌나 많이 온지 종갓집 저리 가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2년 동안 밥만 해 먹고 살았어요. 저 밥 해 먹고 손님 치르고. 그러다가 그 인생의 허물을 견디기 힘들어서 피아노를 시작을 했어요. 그 피아노를 시작하게 된 건 남편이랑 레스토랑을 갔더니 레스토랑에 오페라를 공연하는 레스토랑이었는데 피아노 반주자가 92살이에요. 그거를 보고 아침 햇살님이 옛날에 취미를 30년 하면 전문가가 된다는데 내가 이제부터 해보자. 그래서 피아노를 하면서 그 피아노 그 곡에 있는 모든 감정을 제 인생을 반추하면서 제 인생의 모든 감정을 피아노로 다 풀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그냥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다 빼고 아이 난 얘기는 꼭 해야 되겠네요. 5분만 주실래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내 인생의 이 슬럼프에 이렇게 의미가 없이 잦아드는데 아이를 한번 가져볼까라는 생각을 약간 했는데 어느 날 꿈에 누가 저를 데리고 벽을 통과해서 가더니 한 12살 여자아이를 보여줘요. 그러더니 선미야 걱정 마. 네 인생에 딸이 있어. 눈을 떴는데 네 인생에 딸이 있다란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꿈을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입양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입양을 막 생각하고 어느 날 걷고 있는데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입양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절차가. 근데 앞에 5달러짜리 타로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들어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냥 재미로. 그랬더니 질문을 하나만 할 수 있대 5달러는. 그래서 제가 입양을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네 몸에서 애가 나오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 몸에서 애가 나?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근데 가능한가? 하면서 한번 구글을 쳐봤어요. 했더니 어떤 사람은 48에 막 임신도 했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한번 알아봤어요. 그리고 시험관 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노래를 만들었죠. 저는 신랑 만나기 전에도 노래를 만들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영특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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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야. 그 노래를 맨날 부르면서 된다고 믿고 했는데 안 됐어요. 처음에. 너무너무 어둡고 너무너무 슬프고 돈을 얼마나 퍼부었고 얼마나 주사를 맞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나 의사한테 속았나 보다. 근데 제가 인생 살면서 경험한 교훈 중에 하나는 믿음은 가장 어두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만드는 거다. 겨자씨의 믿음이라는 건 안 믿어질 때 믿는 거다. 그래서 다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정말 너무 무서웠는데 다시 건강하고 행복하고 영특한 진이 하나님 저는 100% 준비되어 있습니다. 99%도 아니고 100%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이야 와서 고마워. 감사하다는 말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진이가 두 번째에 왔어요. 근데 제가 마감할게요. 아, 너무 수다상이네요, 제가.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슬럼프가 없었으면 제가 연애도 안 했고 남편도 없고 진이도 없어요. 그리고 만약 그날 비행기가 콜롬비아 인터뷰 현장으로 떴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비행기가 고장났으니까 떨어졌겠죠. 그럼 죽었겠죠. 그걸 느끼면서 모든 게 인도하심이었다. 근데 저는 여태까지 제가 겨자씨를 심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오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제가 심은 게 아니고 제 아버지가 절망 속에서 심은 거예요. 내 인생은 실패했어. 아무 희망이 없고 우울증에 시달릴 때 저에 대한 그냥 막무가내의 믿음으로 심어놓은 겨자씨가 저의 뿌리를 만든 거고 그 겨자씨 때문에 제가 아침 햇살님을 만났고 운명의 덫을 걷어냈고 그리고 수많은 기회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들을 제가 만난 거예요. 그게 겨자씨의 기적이에요. 아버지가 심어놓은 겨자씨가 없었으면 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자라서 나무가 될 거예요. 제가 뭐가 될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죠. 다만 심겨졌으니까 자라는 게 제 의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오래 시간을 붙들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동적입니다.